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는데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소식. 두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허용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식,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올해 첫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볼게요. 그 가격에 절대 안 팔아. 집주인 어쩌나. 서울 아파트 실거래 9월 첫 하락 소식입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수예요. 산출 방법은 일정 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계산해서 호가 중심으로 체크하는 주간 가격 동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통계 중에서 가장 신뢰해요. 지금 그나마 정확하다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0.06% 상승, 서울은 0.1% 상승인데 실제 실거래가 지수에서는 9월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다만 이 실거래가 지수가 정확한데 좀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얼마나 하락했나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47%를 기록했고,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 인천은 마이너스 0.08%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 경기도나 인천보다 더 많이 하락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더 가파르거든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월 대비 9월 거래량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했고 9월 대비 10월 거래량이 24% 감소했거든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줄어들긴 하는데 서울만큼은 아니에요. 8월에서 9월 마이너스 42%, 9월에서 10월 마이너스 9%.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겨버리면서 호가가 낮아지고 매수자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 서울이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수요가 줄어든 결정적인 원인이 대출 규제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대출금리가 4.3, 4.5 이러다 보니까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좀 6억 이하, 9억 이하 아파트는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가격대가 많은 경기도나 인천 지역 거래감이 좀 덜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2023년 10월 20일 날 미국 국채금리가 5%가 넘는 큰 이슈가 터졌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부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으로 들어가면서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반등을 했죠? 올해 1월부터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는 하락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실제 이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이렇게 짧게 반등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떨어지고 있냐? 원인을 보시면은 이 원인이 해소될 때 어떤 결과 나온지 작년 사례를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자, 지금 원인이 뭐예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분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내 목표 수준으로 둔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초에 되면은 현재 거래급감한 거에 따른 가계부채 통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한도도 리셋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보통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게 좀 상황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전용 허용이에요. 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는데 기존 생숙은 합법 사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니다. 막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은 국토부가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혜 아닌 규제 유연화 지원.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일까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합친 개념. 그래서 외국에서는 레지던스 이름이나 해서 많이 여행 가시는 분들이 활용하시죠. 좀 가족이랑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레지던스에서 숙박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로 2012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도 가능하고 취소 시설도 가능해서 아파트하고 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2020년부터 2021년 청약 광풍의 주인공이 바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6,049대1 경쟁률, 웃돈은 1억 5천만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자, 얘가 왜 뜨게 됐냐? 일단 시행사 입장에서 볼게요.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분양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7억 이하의 분양을 해야 됐거든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대로 다 받는 방법을 고민해요. 자, 분양가 시세대로 다 받고 공사비 적게 드는 로또 같은 상품이었어요. 공사비는 왜 적게 드나요? 얘가 정식적인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규제에 적용받지 않아서 주차 대수 같은 게 적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지하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얘는 주차 대수를 적게 만들다 보니까 건축비 자체가 적게 드네. 게다가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안 사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뭐 다 같이 미쳐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집 한 채 더 늘리려고 혈안이 됐던 상황이고, 특히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입장에서 전매 제한 규제도 없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수 제한에도 적용이 안 되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규제 무풍지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는 이때쯤은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얼마나 공급됐나요? 총 허가 물량이 무려 18만 8천 호나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숙박업 신고 완료된 게 현재 6만 6천 실이고요. 이 미신고 물량이 5만 2천 실, 그리고 주거용도 전환한 게 1만 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공사 중인 것도 6만 실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PF 사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장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꺾인 상황에서 이거 분양받으려는 사람들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은 그거 공급 취소하고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공급되면 안 되냐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 축제는 끝나고 2022년부터 긴축이 시작되면서 제약만 남았습니다. 기사 볼게요. 58만 청약 몰렸던 생활형 숙박시설 1억 5천만 원 마피도 참봐라. 그래서 요것을 받고 나서 매도가 안 되니까 준주택이라도 쓰려고 했는데 여기 정부에서 야, 이거는 주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이 뭐 집당 소송도 하고 정부에다가 어떻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약간 구제 방안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부동산 상담 극악의 난이도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예요. 자, 이거 상담해보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발 모르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성이에요. 내가 이걸 샀을 때 누가 나 대신 이거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걸 어디서 난다? 거래량에서 봐야 되고, 거래량은 아파트, 세대수 많은 아파트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 자, 거래량 많은 아파트에 매수하시게 되면 솔직히 최악의 상황 가더라도 금방 회복이 가능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되는 특수한 물건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빠져나올 방법조차도 굉장히 드물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사례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가 된 게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이 안 됐을까? 두 가지가 걸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 대수예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대당 0.3대의 주차 대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복도 폭이에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복도 폭이 한 1.8m 정도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1.5m로 굉장히 좁다는 거.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제 지자체의 기준이 있는데 그 지자체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허가가 안 닿는 겁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구제안 살펴볼게요. 먼저 복도폭 협소. 이 복도폭 규제가 왜 있냐? 이게 화재 발생 때 대피 시간 확보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나 배연 설비로 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약간 우회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주차장 부족, 내면 주차 공간의 확장이 어려우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러면 외부 주차장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 이내에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토지를 어디서 확보해요? 이것도 어려우면은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내면은 지자체에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소식, 그래서 하락의 원인과 그리고 언제 반등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구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세 매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